여러분의 자산의 동반자, 민티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동맹의 정의가 가치에서 돈으로 바뀌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국가와 투자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몰락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고령화와 부채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이다. 오늘 분석은 최신 경제구조진단서와 글로벌 지정학 보고서를 바탕으로 시계열 오류 없이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가. 이건 단순한 땅 욕심을 넘어서는 아주 치밀한 지정학적,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왜 그냥 빚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악성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북극의 지정학부터 시작해보죠.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아주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군사 점령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누가 봐도 보통 관심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집착의 진짜 이유 대체 뭘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자원, 그리고 안보. 이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우선 자원부터 보면 그린란드의 그 두꺼운 얼음 밑에 석유, 금 물론이고요. 4차 산업혁명의 비타민이라고 하죠. 히토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걸 거의 무기처럼 쓰고 있고요. 그렇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하나 히토류 없이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럼 미국이 그린란드에 히토류만 확보하면 단번에 중국의 그 독점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냥 녹슨 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자원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안보입니다. 골든돔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골든돔이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은 들어봤는데 골든돔은 처음 듣는데요? 네, 비슷한 개념인데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영토를 지킨다면 골든돔은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최상위 방어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다. 그럼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요? 지구가 둥그니까 태평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 북극을 넘어서 오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북극 항로의 정중앙, 그 길목을 떡하니 지키고 있는 땅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현재 그린란드에 미군의 툴레 공군기지가 있어서 정미사일 발사를 탐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탐지를 하고 나서 실제 요격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서 미사일을 쏴야 하거든요. 이 시간차가 몇 분인데 이게 만약 핵미사일이라면 이 몇 분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걸 넘어서 아예 그 길목에서 바로 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요격 기지까지 만들고 싶다는 거군요. 탐지랑 요격을 하나로 묶어서 반응 시간을 거의 0으로 만들겠다. 와, 정말 무서운 생각이네요. 덩어리가 되는 셈이니까요.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본토 안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안보 문제만으로도 그린란드의 가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안보 가치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셨더라고요. 바로 북극 항로. 이게 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북극 항로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물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혁명입니다. 지금 아시아,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 항까지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하잖아요. 평균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이 기간이 20일로 줄어듭니다. 40일이 20일로요? 운송 기간이 그냥 절반이 되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수준이 아니겠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운항 기간이 주니까 유류비가 약 3분의 1이나 줄어들고요. 수억 원씩 하는 그 비싼 수에즈 운하 통행료도 낼 필요가 없어지죠. 하지만 기업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재고 비용의 감소입니다. 운송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준다는 건 기업들이 딱 그만큼의 재고를 덜 쌓아두고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고에 묶여있는 돈, 즉 재고 관리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건 제조업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왜 북극권에 집착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부터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 구조가 왜 악성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할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 그 추운 북극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군사기지를 짓는 이유도 이 돈길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였군요. 그리고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서 이들의 움직임도 견제하고 새로운 길의 주도권까지 잡으려는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미국은 안보, 즉 골든돔과 경제, 즉 북극 항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그린란드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미래의 판을 새로 짜려고 북극에서 거대한 게임을 벌이는 동안 전통의 강자 유럽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가라앉는 배 같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유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유럽의 위기는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4개의 암초에 부딪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암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 절벽과 복지 시스템의 함정입니다. 유럽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4명 수준이에요. 이대로 가면 2050년쯤에는 일하는 젊은 층 2명이 은퇴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너무 관대한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낳고 있고요. 복지 함정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사회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일도 교육도 훈련도 안 받는 청년들, 소위 니트족을 양산하게 된 거죠. 일하는 사람은 주는데 세금 낼 사람은 더 줄어드니까 국가는 빚을 내서 복지를 유지하고 이게 다시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져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고 이런 악순환에 갇힌 겁니다.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하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둘째는 텅 빈 공장, 즉 디지털 전환의 실패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벤츠, BMW 같은 자동차 회사나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가 전부죠. 다 훌륭한 기업이지만 100년 전에도 있던 전통 제조업 기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강력한 전통 브랜드가 유럽 경제의 안정성을 지켜준다고 보기도 하던데요. 이게 왜 신성장 동력 상실이라는 신박한 문제로 이어지는 건가요? 안정성과 성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통 브랜드가 현재의 돈줄은 될 수 있어도 미래의 먹거리를 보장해주진 못하거든요. AI, 클라우드,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에 내주면서 유럽 경제는 성장 엔진을 잃고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에너지 안보의 실패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안주해왔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직격탄이 됐죠.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유럽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맞습니다. 현재 유럽의 산업용 에너지 비용은 미국보다 3배나 비쌉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까? 공장들이 미국으로 떠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마지막 4번째 암초가 바로 유로화의 함정입니다. 아, 그 문제요. 경제 체력이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는 그 구조적 모순 말씀이시죠? 뭐랄까, 마라톤 선수랑 씨름 선수한테 똑같은 신발을 신겨놓고 같이 뛰라고 하는 꼴이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독일처럼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는 강한 유로화가 좋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는 통화 가치가 좀 약해야 수출도 하고 관광객도 보거든요. 근데 위기가 와도 각자 사정에 맞게 금리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걸 유럽중앙은행, 사실상 독일의 입장에 맞춰야 하니까 남유럽 국가들은 계속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의 혁신 부재와 인구 구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개인 투자자와 일반인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릴 테니 놓치지 마십시오.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들어보니까 유럽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자료에서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셨는데 단순히 빚이 많다는 양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질이 아주 나쁘다고요. 이게 바로 악성 부채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프랑스 부채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일단 양적으로 보면 프랑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14%입니다. EU 권고 기준인 60%의 거의 2배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막대한 빚의 54%, 절반 이상을 해외 자본이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의 54%가 해외 자본 소유다.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흔히 빚 많다고 하는 일본과 비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훌쩍 넘지만 그 부채의 95%를 자국민과 자국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90% 이상이 국내 자본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정부가 국채 이자를 줘도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서 다시 일본 안에서 소비되거나 재투자된다는 거죠. 돈이 나라 안에서만 도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프랑스는 국채 이자를 지급하면 그 돈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해외 투자자들한테로 빠져나간다는 거네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국부가 계속 유출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라 경제에 피가 되어야 할 돈이 매년, 매달 조용히 해외로 새어나가는 구조적인 출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게 바로 악성 부채의 본질이죠. 더 큰 문제는 정치적인 리더십이 없어서 이 출혈을 멈출 긴축 재정 같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유럽의 인구 구조, 혁신 부재, 그리고 프랑스의 악성 부채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쯤 되니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해지네요. 유럽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보내주신 자료들도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신산업의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 카르텔은 유럽 못지않게 견고합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가파르고요. 지금 유럽이 겪는 성장 동력 상실과 재정 악화는 우리가 한 20년, 30년 뒤에 마주할 현실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당장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 3대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시죠. 네, 3가지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 몰락의 원인 중 하나가 기존 산업을 보호하느라 새로운 혁신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은 규제 환경이었잖아요.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뿐입니다. 따라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는 규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산의 미래 가치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자리와 내 투자의 성패가 규제 환경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두 번째 가이드라인은 뭔가요? 둘째,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부채의 질이라는 새로운 필터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재정을 볼 때 그냥 GDP 대비 부채 비율만 봤잖아요. 하지만 오늘 프랑스 사례에서 봤듯이 비책 양보다 누가 그 빚을 들고 있는가 하는 질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해외 자본 비중이 높은 악성 부채 구조를 가진 나라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남들이 아직 못 보는 리스크를 한 발 앞서 걸러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안보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동맹의 정의도 과거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에서 철저히 돈, 즉 경제적 실익을 나누는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가치 동맹이라는 틀에 갇혀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실리를 따지는 경제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미국처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판을 짜는 곳에 기회가 있고 유럽처럼 과거의 문제에 발목 잡힌 곳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를 감시하고
부채의 질을 따져보며 동맹의 정의가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흐름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과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